말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밀 한 대요 보리 석대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0일 날 우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에서도 16위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은행입니다. 시시한 은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꽤 큰 은행입니다. 근데 그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웠을 겁니다. 특별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넘어 던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건이 발생한 지 5일이 채 지나지 않은 3월 15일 날 스위스에 있는 세계적인 은행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그 규모가 세계적입니다. 스위스 은행 잘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큰 은행이죠. 그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은 그 여파가 스위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여러 은행들이 부랴부랴 힘을 모아서 겨우 파산만큼은 막은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그냥 임시 땜빵을 한 거예요. 돈을 갖다 들이부어서 겨우 땜빵만 해놓은 거예요. 언제 또 터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크레딧 스위스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 밑에는 수많은 은행들이 미국의 은행뿐만 아니라 유럽의 은행, 한국의 은행, 중국의 은행, 일본의 은행, 독일의 은행, 수많은 은행들이 줄도산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폭탄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폭탄 심지에 불이 붙어서 이 불이 붙은 폭탄을 서로 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법에 따라 파산 처리하고 예금주의 예금을 법에 따라 25만 달러까지만 책임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5만 달러 같으면 한 3억 원 정도 되죠. 그까지만 국가가 보상하고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고 법에 따라서 다 파산해 버리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전체 금융가의 분위기가 일순간에 얼어붙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자, 실리콘밸리 은행에만 문제인가? 그 은행만 문제인가? 다른 은행은 괜찮은가? 다른 은행에 예금해놓은 내 돈 안전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미국 국민 중에서 좀 돈깨나 있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미국에 수많은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행들이 지금은 물밑에서 그냥 조용한 것 같아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은행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수두룩.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정부에서도 법에 따라서 청산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미국의 시그너처 뱅크 은행,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런 은행들이 줄줄이 줄도산의 위험에 처했다고 물 위로 수문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미국 재무부가 나서서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주 예금액 1000억을 책임져 주기로 발표함으로써 겨우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잠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터진 다음에 겨우 수습하고 겨우 터진 보따리를 바늘로 끌어매 놓았더니만 5일 만에 유럽에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라는 또 더 큰 대형 은행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깊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 거의 유명한 금융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스위스의 은행이 안전하지 않다면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 은행들은 볼 것도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 30여 년간 선진국들이 세계화를 추진했던 결과 각국의 은행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상호 연관 관계를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저 사람하고 동맹을 맺었어. 같이 돈을 서로 주고받기로 동맹을 맺었어. 이 사람도 불안해. 그러니까 또 이 사람하고 또 동맹을 맺어. 또 이 사람은 또 불안하니까 이 사람 동맹 맺어. 전 세계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내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지. 같이 죽잖아. 다 죽을 거니까 내만 죽는 거 아니까 괜찮잖아. 이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어설프게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구조예요. 서로가 연결시켰어.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데 뭐 내만 망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겠지. 되는데 같이 가봐야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화가 좋은 점도 있었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는 안 그래? 똑같습니다. 같이 연결 다 돼 있다. 하나가 크게 터져버리면 같이 다 줄도사 나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파가 한 곳이 터지면 그 여파가 다른 곳으로 전파되고 그 위험성은 전 세계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미국에서 생긴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스위스의 은행이 그냥 터져나가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미국, 우리나라와는 지구 반대편 쪽에 있는 그곳에서 일어난 은행의 사건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상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이 그것이 한 1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그럽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을 한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은행에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금을 했다면 원금이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인데 주식을 샀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주식은 가격이 올라가면 자기네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주식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돈 그대로 다 날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지금 실리콘밸리 사건으로 인해서 100억 원이 날아갈 입장이 됐다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됐다는 거예요. 100억 원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100억 원을 날려버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서로 얽혀있다는 거예요. 서로 얽혀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은 세계가 한 지구촌을 이루고 있어서 미국이나 스위스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실정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맞이하면서 미국과 스위스의 세계적 금융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신 것이 없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놓으신 것이 없는가?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 말씀하신 것인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런 것을 먼저 알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먼저 알아야 대비하기도 쉽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들보다 세상 사람들과 한 발 앞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파산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는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와서 은행이 파산하게 되었다. 뱅크런 사태다. 뱅크런 사태 때문에 이 은행이 파산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 세상에 있는 어떤 은행도 견딜 수가 없다. 이 사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려놓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거의 0%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던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1년 사이에 4.5%라고 하는 그냥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은행이 파산하게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으면서 우선은 미국 재무부가 신속하게 나서서 예금주들의 예금 전액을 보장해 준다고 발표함으로써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진정시킨 것은 아주 잘한 것이다. 라고 떠들어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일파만파 지금쯤 전 세계로 이 영향이 그냥 전파되어서 전 세계가 지금 들썩거리는 큰 문제로 일어날 뻔했다. 근데 미국 재무부가 속히 나타나서 딱 막아준 통에 일단 잠잠해지게 되었다. 정말 이거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태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뭔가 본질을 놓쳐버린 것 같아.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전문가인지 모르겠어.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이걸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할 수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땜빵밖에 못하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폭탄 들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은행의 파산한 본질적인 문제는 자본가들, 미국의 기득권들의 끝도 없는 탐심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도 없는 탐심. 돈에 대한 욕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인간들은. 미국을 다 삼키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전 세계를 삼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런데 미국이 왜 이 모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클린턴, 오바마, 지금 바이든 이런 인간들로 이어지더니만, 대통령 이어지더니만 급기야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경제적 갈취를 하는 흡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좀 힘들게 사는 나라 도와주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그들 위해서 희생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같이 잘 돼서 같이 잘 된 그 모든 것들이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미국에 또 부유해지고 하는 이 순환적인 이런 기능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떤 나라든지 눈에 보이면 만만한 나라가 보이기만 보이면 가서 그냥 갈취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빨대를 꼽는다는 이 저속한 표현을 하자면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라는 작자들이, 고위층이라는 작자들이, 월가의 그 자본가라고 하는 작자들이 틈만 보이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이런 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면 그뿐이에요.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들의 거대한 음모는 미국 연방준비은행까지 사유화했고 미국 대통령까지 임의대로 선출해서 세워놓고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거예요. 바이든이 대통령입니까? 정말 진정한 미국을 대표하는 자입니까? 이 탐심이 가득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아닙니까? 그 다음으로 이 사태의 근원적인 문제는 미국이 달러화를 지나치게 남발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심이 달러를 남발하게 했지. 찍어. 프린트하면 되잖아. 그냥 $100짜리 그냥 찍어. 하루 종일 찍어. 찍어서 어떻게? 전 세계에 갖다 던 인쇄 종이 뭉치 갖다 던져주고 자기들이 필요한 거 전부 다 가져오는 거야. 다 거두어 오는 거야. 필요한 거. 마음에 드는 거 다 가져오는 거야. 석유도 가져오고 철광석도 가져오고 쌀도 가져오고 그리고는 달러화라는 종이 갖다 던져주고 끝이야. 이 장사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1940년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으니 그다음 100여 년 동안 이것을 해먹은 거예요. 기축통화라는 거예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적당하게 해야지. 이것도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많이 찍어서 세계에 그냥 남발한 관계로 그 여파가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부작용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되잖아요.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풀어댔으니까, 찍어냈으니까 웬만큼 찍어서는 표시가 안 나겠지. 웬만큼 찍어서는 표시가 안 나. 시간도 좀 걸리겠지. 그러나 워낙 많이 그래 찍어서 탐욕스럽게 갖다 퍼부어 댔던 통에 지금 현재 이것이 전 세계를 돌아서 지금 이것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여파가 물결이 돌아서 미국의 것이 덮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국내 물가가 급속하게 올라간다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지. 찍어서 갖다 풀었더니만 세계는 넓잖아요. 넓으니 이 돈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물결이 계속 퍼져. 몇십 년 동안 이것이 지금 현재 부메랑이 돼서 미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미국 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들의 탐욕으로 돈을 찍어서 막 갖다 뿌렸더니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물가가 올라가니, 이 물가는 참 위험합니다. 물결이 한 번만 딱 하고 한 번 따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계속 뿌려야 되잖아요. 계속 물결을 튕겨놨잖아요. 그럼 이 여파가 이거 돌아오고 이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여기 계속 부딪힌단 말이에요. 물가가 한 번 오르기 시작할 것 같으면 계속 오르게 되는.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맥도날드 빵 한 개 사 먹기 위해서 달러를 한 차를 싣고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이런 지경을 만드는 거야. 인플레이션 이래서 위험한 거야. 한 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 같으면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백성들만 미국 국민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달러를 어구야고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도 거지가 되잖아요. 같이 거지가 되잖아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달러화의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달러화 가져와, 우리가 이자를 많이 줄게. 이자를 높인 거예요. 급속도로 올린 거예요. 4.5%까지 급속도로 올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지금 잘 안 되잖아. 전 세계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경제성장 4.5%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4%대 성장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1%대, 2%대에서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4.5%를 준다고 그럼 그거 사야지. 달러 갖다 맡겨야지. 그래서 돈이 미국으로 전부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많은 돈이 미국에 들어오고, 그 돈이 그냥 시중에 많이 풀렸던 돈이 거두어지게 되니까 값이 안정되게 되는 거야. 달러의 돈이, 달러는 가치가 아직도 있네. 그래서 그것을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이자율을 그렇게 높였던 거예요. 금리를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잡히는 것 같아. 조금 잡히는 것 같아. 이제 막 올라가는 게, 이것은 목을 쳤으니까 이제 더 올라가진 않냐고 주춤주춤하고 이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것은 표면적으로 좀 잘한 것 같이 보여요. 또 두 번째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돈을 워낙 많이 풀어서 세계 갔다가 그냥 흩쳤더니만 이제 달러화가 더 이상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위태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가치가, 최소한 그 가치가 유지는 돼야 되잖아요. 100달러 같으면 100달러 가지고 전에 이거 한 개를 샀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100달러 같으면 이거 하나 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안 된단 말이야. 하도 많이 찍어서 그냥 전 세계로 풀어놨더니만 100달러 가지고는 이걸 못 사네. 150달러 가져와야 산다고 이게 올라버리네. 그럼 누가 달러를 가지고 있겠냔 말이에요. 달러 가지고 있다가는 손해가 막시면 1년 만에 50달러에서 손해를 보내. 그럼 누가 달러를 가지고 있겠어? 안 가지고 있지. 금 가지고 있을까? 석유를 사가지고 있을까? 땅을 사놓고 있을까? 뭐 할까? 주식을 사놓고 있을까? 집을 사놓고 있을까? 그러고 있지. 달러 안 가지고 있을라 그런단 말이에요. 세계 은행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뭐 달러를 전부 다 싫어한다고 내뱉어버리면은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달러가 지금 그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갖다 풀어댔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종이 돈을 찍어서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시 사들이는 그런 호사는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축통화가 안 된다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틈을 노리고 중국이 덤벼들고 있고, 우리도 한번 기축통화 한번 해보자 그러고 덤벼들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택도 안 있는 자들의 설치는 것이지만 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는 자기네들은 뭐 기축통화가 되겠다는 이런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겠지. 그렇지만 러시아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못하게 해서 그러고 버팅기는 거야. 치워. 그런 건 내가 인정 못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유로화도 호시탐탐. 야, 이런 때 우리 유로화가 세계 기축통화 한번 되면 안 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세계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진단하기에는 그런 첫 번째, 기득권 세력들의 엄청난 탐욕, 지나친 탐욕. 두 번째, 그거로 인한 달러화의 지나치게 남발한 이 사건.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현실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걸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문제, 이 사건도 완전한 해결을 할 수 없게 된다. 근본적인 이 문제, 기득권 세력들 좀 내놓고, 미국이 그동안 달러 무제한 남발해서 막 찍어내서 그러니까 풀어대던 이거 스톱시켜야 돼. 이거 하면은 조금 좋아지겠지. 조금 시간 회복이 되겠지. 회복되는데 시간 많이 걸리겠지. 그렇지만 그 파산으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실리콘밸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규례를 무시하고 규칙을 무시하고 그들의 예금 금액 전부 다 보장해 준다고 공포하면서 급한 불을 껐잖아요. 근데 급한 불을 끈 거는 잘했겠지. 어쩔 수 없이 했겠지. 그러나 나중에 또 다른 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물 밑에 지금 전부 다 지금 폭탄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계기로 해서 수많은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은행들이 있잖아. 시그너처 뱅크, 웨스턴 라이언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그 외에도 줄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유는 은행들이 이렇게 파산하게 된 이유는 미안하지만 미국의 금리를 4.5%까지 급속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4.5%의 기준 금리를 올려놓고 나면은 일반 시중에서는 서민들과 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준금리가 4.5% 같으면은 일반 서민들과 기업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면은 7%, 8%를 줘야 돼요. 심지어는 10%까지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돈을 빌릴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이 불경기에 이자를 10%씩이나 주고 7%, 8%씩이나 주고 장사해서 이문을 남길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냐고요. 못해. 장사를 못해. 기업을 못한다니까. 그 많은 이자를 빌려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동안에 거의 무이자식으로 집을 샀어요. 미국은 현찰 다 주고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70%, 80%, 90%까지 은행에 융자를 받았어요. 원금,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10억짜리 집을 샀다. 그렇기 때문에 기껏 해야, 잘해야 한 3억 정도 현금을 주고 7억은 융자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8억을 융자를 받고 어떤 경우는 9억을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억이든 8억이든 9억이든 그렇게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은 전에는 이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살 수 있지. 근데 지금 갑자기 7% 내나 8% 내나 이자 고지서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냐고. 서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드는데 이 거대한 이자가 생각지도 못한 이 이자가 1년 만에 막 날라오면 서민들이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느냐고. 서민들이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철저합니다. 3개월만 이자가 밀린다. 바로 경매 들어갑니다. 바로 파산 절차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버팅기고 뭐 어쩌고 없습니다. 딱 시간대가 되면 6개월인가 뭐 몇 개월 절차 딱딱 돼가지고 그 시기에 딱 되면은 그건 집달리가 와서 바로 가재도 그대 바로 그냥 바로 끌어내고 그냥 딱 붙여버립니다. 철저합니다. 그건 자, 그러면은 수많은 백성들이 못 살 거 아니에요. 이 이자를 내고 못 살 거 아니에요. 이자를 안 올리면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것 같고, 이자를 안 올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온 나라가 거지가 될 것 같고, 이자를 올렸더니만 이자 때문에 서민들과 기업이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또 줄도산 이어지고 거지가 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업이 사업을 못해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서민들이 집 살 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이자를 갚지 못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은행은 자동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미국 전체에 가득,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가득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같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은 기업과 가계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기준 금리를 대폭 내려야 합니다. 내려야 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우선
기업과 가게도 살고 은행도 숨을 쉬게 될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못 잡는 거야.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 미국이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그 지위도 상실하게 되는 거야.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참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또 다른 문제가 있지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미국 재무부가 나서서 예금자 예금을 전액 보장해 준다고 해서 일단 안정을 찾긴 했습니다. 근데 이 규례를 어긴 반칙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전부 다 보장해 줄 것인가. 다른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미국 정부가 전부 다 책임져 줄 것인가? 책임져 줘야지. 이제 선례를 만들어 놨죠. 이런 선례를. 앞으로 다 해줘야 돼. 그러면 무슨 재주로 그것을 다 해주느냐고. 무슨 재주로 그것을 파산 일어나면은 그 돈을 지원해줘서 그것을 살리겠냐고. 미국 정부가. 방법이 없지. 그 방법은 또 그냥 또 달러를 또 인쇄하는 거야. 또 찍어내는 거야. 밤새도록 찍어내는 거야. 찍어내서 또 갖다 주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되겠네. 지금 세상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달러를 또 천문학적 금액으로 인쇄를 해서 공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 확연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탐욕과 미국의 이기심과 교만, 기득권 세력들의 사악함이 해결되고 회개하지 않는 한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찍어서 풀어댈 때는 히히닥거렸지. 전부 다 좋다고 오바마가 시작했잖아. 바이든이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그냥 죽음의 구름통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금 거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아주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합니다.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저지르를 한 거예요. 그러나 초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세계화가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는가? 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셋째 인을 떼게 되면은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나옵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잖아요. 검은색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두운 느낌이 듭니다.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는 것이죠. 심상치 않는 조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 문제를 상징합니다. 저울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기구잖아요. 이것이 일어난다는 건 셋째 인을 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나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난이 일어날 것인데 그 경제난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외치는 자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의 화폐는 성인 남자 하루 1당입니다. 하루 1당. 1당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한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 되겠죠. 자,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곡물이 있는데 그 곡물이 어느 정도 되는가? 예,
밀로 환산하자면 한 대박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대라고 말씀하셔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는 우리 옛날에 사용하던 쌀 되는 대 한 대, 그거겠네.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그 대가 아니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대라고 하는 것은 한 컵 정도를 이야기해. 한 컵 정도. 밀로 이야기하자면 한 컵, 겨우 한 사람이 하루 겨우 먹을 수 있는 양. 한 사람이 하루 겨우 먹을 수 있는 양 정도. 밀로 산다면 요거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보리로 산다면 석 대를 산다니, 세 컵을 산다는 것이. 근데 보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네 건강식 보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동물 사료용 곡식입니다. 동물 사료용 곡식. 사람들은 평소에 먹기가 힘들어요. 먹을 수가 없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어.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먹는,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먹는 그 곡물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3컵 정도 산다는 거예요. 3인 하루 먹을 수 있는 정도. 겨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요거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끝보리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동물 사료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집에 4명 가족이라고 할 것 같으면 먹는 것 자체가 지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일해도 먹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이것만 먹는 것만 가지고 됩니까? 반찬은 어떡하고, 옷은 어떡하고, 집은 어떡하고, 뗄감은 어떡하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은 어떡하고, 교통에 사용되는 돈은 어떡하고. 수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 다른 거는 전부 다 제껴놓고 먹는 거조차 이 공급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는 상당한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파산 사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 불가입니다. 내일이라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국민은행이 부도났네, 우리 은행이 부도났다네, 그러면서 우리의 예금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일이 없다고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영원토록 여러분 자신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예금한 것이 전부 다 날라가고, 우리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날아가고 없어. 와서 통곡하고 땅을 치고 자살을 하고 난리를 쳐도 돈을 찾지 못한, 끝난 거예요. 끝나버려서. 근데 대형은행, 우리나라의 대형은행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내일 아침에도 자고 일어나서 그런 뉴스가 떠서 청천벽력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과 전 세계가 그동안 너무나 쉽게 돈을 찍어서 너무나 과다하게 풀어낸 그 휴증은 이제 수습 불가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잠시 편안을 누릴지 모릅니다. 아, 모르니까 그래 지금 금방 끝났네. 예. 실리콘밸리 막아줬다니 그래 됐지 뭐 됐지. 그리고 평안을 잠시 누릴지 모릅니다. 아니면 더 큰 문제로 나타나서 현실로 나타나서 그 엄청난 공포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내 돈 내 돈 내 돈. 그러다가 그 공포에 질려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 2000년 전에 벌써 주님께서 아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라면 세상 사람들은 해결 불가능한 이런 그런 사태, 뱅클럽 사태까지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아시는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냐고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판단으로 잠시 평안을 누리는 이런 거짓 평안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때가 온다 하더라도, 이런 공포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내 백성을 결코 모른다 하지 않는다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주님만이 아시는 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너희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공포스러운 일도 아무리 공포스럽다 하더라도 길어봐야 3년 6개월 그 전에 전부 다 종료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주님의 약속의 대상자가 된다면 염려할 것이 없을 줄 압니다. 걱정할 것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주님 안에서의 평안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보일 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금을 산다고 난리를 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고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핵심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